안녕하세요. 딸과 알콩달콩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좋든 싫든 당신은 당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 모든 선택에는 마땅한 결과가 따르고 그 어떠한 결과든 그 책임은 본인의 몫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결과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고 해도 마냥 그 결과를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리석은 선택에 의해 부메랑처럼 돌아온 그 결과가 내 인생을 좀먹기 전에 그 순환고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그걸 선택할 수도 있겠죠. 인생은 매분 매초가 선택의 순간이라더니 30 중반의 나이까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해왔는지 차마 헤아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중 나쁜 결과를 내는 나쁜 선택은 얼마나 될까요? 사소하게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열심히 돈 벌어서 보내주신 학원을 빠지는 선택을 하고 남동생과 한바탕 싸우고 일주일 동안 말 안 하는 선택을 하고 고등학교 때 야자를 빠지고 담임 선생님이 목 놓아 추천해준 대학이 아니라 괜히 상향 지원을 선택했다가 떨어져서 재수를 하고 하지만 그만큼 좋은 선택 또한 많았기에 지금의 저를 만들지 않았나 합니다. 무리를 해서 확률이 적은 4년제 대학보다 제 적성에 맞춰서 전문대에 자원을 해서 합격을 했고 그곳에서 좋은 친구들과 또 좋은 교수님들을 만나서 2년 동안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쌓았습니다. 또 몇 번의 취업 낙방 끝에 시야를 넓혀서 생산직 일을 찾아 대기업 생산 공장에 취업을 해서 제 천직을 찾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20대 후반의 친구를 통해 소개를 받아 남편을 만났던 것도 솔직히 그때는 제가 해왔던 좋은 선택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말이죠. 남편은 저보다 1살 많은 무기계약직 공무원, 엄밀히 말해서 공무원은 아니고 공무직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친구에게 나는 남자다운 사람보다 섬세한 사람이 좋다고 하자 남편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리고 친구가 왜 제게 남편을 소개해 준지 알 수 있게 남편의 첫인상은 참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소개팅 첫날 중요한 날인 만큼 새 구두를 사 신고 갔었거든요. 근데 남편과 만나기로 한 커피숍에 도착했을 때쯤 이미 제 발 뒤꿈치는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남편과 첫 만남 후에 식사를 하러 장소를 이동할 때는 애써 좋은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점점 쓰라려 오는 고통을 참고 걸었죠. 근데 식당에 들어가서 주문 후에 남편이 화장실에 간다고 일어났는데 좀 늦는 겁니다. 음식이 나와도 오지 않아서 뭐지 싶었는데 저 멀리서 뛰어오는 남편이 보였어요. 제 앞까지 온 남편은 두 손을 내밀어 제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손 안에는 커다란 반창고와 연고가 있었어요. 정은 씨, 지금 발 아프시죠? 예쁜 구두 신고 저 만나느라 정은 씨 발이 너무 고생하네요. 살 더 까지기 전에 얼른 이거 붙여요. 저는 정말 최대한 티를 안 내면서 걸었는데 어떻게 한 건지 제 까진 발에 붙일 반창고와 연고를 사왔다는 그 사람. 아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뒤꿈치에 붙여주려고까지 해서 제가 기겁을 하고 제가 스스로 붙이겠다고 했죠. 그래도 걱정이 됐는지 제 앞에서 밴드를 붙이는 걸 유심히 보면서 거기가 아니라 좀 더 위로 붙여야 살이 안 쏠릴 거라고 코치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때 이 사람 참 다정하고 섬세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또 남편은 곰같이 커다란 등치에 비해 참 감성적이고 애교가 많기도 했어요. 남편과 연애를 시작한 초기에 저는 남편이 집안에서 막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장남이더라고요. 나 그런 말 많이 들어. 근데 그냥 태어나기만 내 동생보다 빨리 태어난 거지. 내가 막내 짓 다 해. 장남이긴 한데 우리 엄마한테는 막내 딸 같은 아들이지. 집안 장녀인 저와 같이 맞이인 사람인데 참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또 남편은 참 감성적인 사람이기도 했는데 연애할 때 슬프고 감동적인 영화만 보러 가면 그렇게 울더라고요. 눈물이 여자인 저보다도 많았죠. 저는 그냥 감동적이네 하고 별다른 감흥 없이 팝콘을 먹고 있으면 옆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 가방에서 휴지 꺼내서 우는 남편에게 휴지 건네주고 저는 다시 팝콘 먹고 같은 맞이인데도 이렇게 다르네 하고 신기했습니다. 저희는 1년이 조금 넘는 연애 끝에 결혼을 했어요. 그 당시 제 가까운 친구들 중에 3명이 기혼이었는데 왜 결혼할 때면 주변 기혼자들에게 조언을 많이 구하잖아요. 근데 3명이 모두 결혼을 앞둔 제게 똑같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시댁에 제 월급을 모두 오픈하지 말라고요. 제가 그 당시 주야 수당에 인센티브까지 합하면 300에서 360까지 벌었거든요. 근데 기혼 친구들은 모두 시댁의 벌이를 다 오픈하면 분명 나중에 거기에 맞춰서 용돈을 요구하거나 제 월급을 아는 만큼 저축에 대해 참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조언을 듣고 시댁에는 주야 수당이나 인센티브 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인 200에서 250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주야 수당이나 인센티브를 합친 월급을 알고 있었지만 제가 혹시나 나중에 아이를 낳거나 했을 때 그 수당을 맞추지 못할 수 있으니 기본적인 고정급여만 알리겠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고요. 근데 친구들 말이 맞더라고요. 처음 시댁에 갔을 때 제 연봉을 들은 시어머니는 헛웃음을 치시며 이렇게 말하셨죠. 아이고, 월급이 째깐해서 뭐 달라고 하기도 민망스럽네. 나는 또 뭐 공순이어도 대감직 공순이가 돈 잘 번다고 대기업 공장이라서 돈도 잘 벌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구만. 여러분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공짜라고 다 같은 공짜냐고 공순이가 공무원인 본인 아들과 결혼한다고 아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말을 들은 순간 아, 돈이라도 적지 않게 버는 공순이 며느리에게 용돈을 받으려고 하셨구나 싶어서 친구들 말을 듣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 말보다도 거슬리는 게 있었는데 바로 남편과 시어머니의 거리였어요. 왜 결혼할 상대 집에 인사드리러 가면 시부모님 앞에 저랑 남편 이렇게 나란히 앉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니 보통 그렇잖아요. 저는 시댁이 될 집에 처음 가는 거니까 제 옆에서 좀 도와주고 안정감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남편은 시댁에 가서 바로 본인 어머니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턱 앉는 겁니다. 한순간에 맞은편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이렇게 앉고 저는 반대쪽에 대치하게 되는 그림이 만들어졌네요.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막내딸처럼 시어머니 옆에서 아양도 떨고 눈웃음 치며 살갑게 굳는 남편을 보고 서운하지만 모자가 참 사이가 좋네 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저보다는 훨씬 더 현명한 구독자 여러분은 눈치를 채셨겠죠. 네, 남편은 소위 마마보이, 무조건 본인 어머니 말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알 수 있었어요. 아무리 집안의 중대사라지만 당사자인 저와 남편이 하는 결혼식, 그 과정에서 내리는 모든 선택에 남편은 근데 우리 엄마가? 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저희가 결혼하는 예식장부터 제가 입는 웨딩드레스와 하객들에게 돌릴 청첩장 디자인, 신혼여행지 등등 모두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시어머니의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본인 어머니 말을 들어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한다는 것처럼 말이죠. 심지어 신혼집 문제에도 그렇게 딴지를 걸어서 제가 폭발했던 적이 있었어요. 주말에 함께 중개인과 집을 돌고 나서 어디가 좋은지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도 저도 직장이 경기도권에 있어서 당연히 신혼집도 그쪽으로 알아보고 있었는데 대화 중 어김없이 남편이
그 얘기를 꺼냈어요. 여기가 좋은 것 같은데? 차로 가면 강남도 가깝고 교통도 좋고 버스도 많이 다닌다. 아, 근데 우리 엄마가 거긴 별로라고 하던데? 엄마 집에서 멀기도 하고 전체적인 인프라가 별로래. 아니, 어머님 생각보다 일단 태원 씨랑 내 직장에서 가깝기도 하고 우리 예산이랑도 딱 들어맞잖아. 아까 보니까 집주인이 갑자기 이민하게 돼서 집도 급하게 파는 거라 크게 리모델링 할 것도 별로 없어 보여서 너무 좋던데. 그래도 거기 한다고 하면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할 텐데. 와, 이 모질이 같은 얘기를 듣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색을 하고 말했어요. 태원 씨, 지금 누구랑 결혼해? 나 아니야? 어? 그럼 당연하지. 그럼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해? 근데 나 태원 씨랑 결혼 준비하면서 내가 내 결혼 준비하는지 어머님 결혼 준비하는지 헷갈려. 왜 여기까지 어머님 의견이 나와야 돼? 우리 엄마 아빠가 단 한 번이라도 결혼 준비할 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안 되고 저건 된다 말한 적 있어? 아니, 우리 엄마는 그냥 걱정되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는 거지. 그니까 그건 그냥 염려해서 끝나야지. 왜 여기까지 끌고 들어오냐고. 막말로 내가 어머님 돈으로 결혼 준비하는 거면 내가 억울하지도 않겠어. 근데 우리 결혼할 때 뭐 해주시는 거 하나도 없잖아. 태원 씨 결혼 때문에 모아둔 적금도 있었는데 그거 태원 씨 동생이 5년 동안 술 먹고 시비 한 번, 오토바이 타고 사고 한 번 내서 그 합의금으로 쓰느라 텅 비었다고. 야, 넌 아무리 그래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부모님이 우리 결혼식에 돈 보태야 하는 법이라도 있어? 그럼 우리 부모님은 그럴 법이 있어서 혼수해 주시는 거야? 내 말은 당신 부모님한테 우리 결혼하는데 지원 안 해주신다고 불만이라는 게 아니라 왜 보태주시는 것도 없이 오로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감나라 배나라 하는 말만 보태시냐는 거야. 못 알아먹겠어? 됐다. 더 이상 내가 뭘 말해. 우리 더 후회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 좀 갖자. 저는 주사위를 굴렸어요. 잠시 결혼 준비를 멈추고 각자의 시간을 갖자고 했어요. 뭐 까놓고 얘기하면 거의 파혼 통보나 다름없었죠. 남편은 사색이 돼서 저를 붙잡았어요. 미안하다고 본인 생각이 짧았다면서 제 옷자락을 붙잡고 빌었죠. 결혼 준비할 때 전적으로 모두 제 선택에 따를 테니 봐달라고 어찌나 애절하게 붙잡던지 앞으로 저희 둘 사이의 결정은 시어머니의 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둘이서 해결하자고 약속을 한 뒤에 다시 남편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해병이 영원한 해병이듯 한 번 마마보이는 영원한 마마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매사 제게 불만만 가지셨어요. 아마 결혼 준비할 때 모든 걸 제 마음대로 했다는 것 때문에 더 안이 꼽게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남편은 종종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공장, 공순이 등 제 직업을 비하하는 말을 꺼내시면 적절하게 방패의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처음부터 기꺼이 방패 역할을 한 건 아니었네요. 시어머니는 집에 계시는 시아버지 대신 시댁의 가장으로서 초등학교 근처에서 오래된 분식점을 운영하셨어요. 근데 특유의 그 뚱하고 약간 남을 깔보는 성격 때문에 인자하고 따뜻한 분식집 사장님은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남편과 외출을 했다가 시어머니 분식집이 근처여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근처 초등학교 하교 시간이 겹쳐서 분식집에 애들이 많더라고요. 반갑게 인사하면서 들어갔고 시어머니께서도 바쁘시지만 잘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좁은 분식집이기도 했고 애들도 많아서 안에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인사만 하러 간 거라 입구 쪽 계산대 옆에 남편과 나란히 서 있는데 다 먹은 초등학생 무리가 계산을 하려고 계산대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시어머니가 계산을 해주려고 오시더니
갑자기 저를 흘끗 보더니 이러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네 학교 열심히 다녀야 돼. 안 그러면 여기 이 아줌마처럼 공장 취직해서 고생한다. 이게 믿어지시나요? 2년제긴 하지만 그래도 대학 졸업장도 있고 대기업 생산 라인에 취직해서 부끄러울 것 없이 일 잘해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한테 이게 할 소리냐고요. 정말 난생 처음 듣는 천박한 말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얼어있는데 그 뒤에 시어머니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여기 형처럼 공무원 돼야지. 여기 형 학교 다닐 때 공부 무지 잘했다. 공무원 되면 평생 직장 갖는 거야 너네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제 남편이지만 누가 들으면 공시 준비해서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공무원 됐다고 생각하겠어요. 이걸 듣는 공무직 여러분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건 공무직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께서 공순이인 저는 공부 안 해서 험한 일하고 공부 잘하는 아들은 공무직으로 일한다고 하는 저 발상이 너무 화가 났어요. 저는 저렇게 말하는 시어머니도 짜증나고 옆에서 가만히 있는 남편도 짜증나서 입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공무원증도 없는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하기도 해요? 어머님, 그거 잘못하면 공무원 사칭이에요. 사칭은 무슨 사칭이야? 내 아들이 공부 열심히 했고 능력이 돼서 저 자리에 있는 건데. 아유, 이 사람 경찰 시험 3번 떨어져서 포기했다면서요. 애들 앞에서 거짓말 하시면 안 되죠. 얘들아, 지금은 잘 먹고 잘 뛰어놀아. 그리고 나중에 공부가 체질이면 해. 안 되는 거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보다 너희가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거 찾는 게 중요한 거야. 제 말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 계산할 때 잔돈도 잘못 거슬러 주시더군요. 남편은 제가 세게 이야기하자 그제야 상황 판단을 해서 시어머니에게 엄마가 심했어요. 무슨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라고 했죠. 나중에 집에 와서 남편은 제게 나도 엄마가 그 정도로 심하게 말할 줄 몰랐어. 그냥 가족으로서 서슴없이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제 이럴 일 없게 내가 말 잘하고 만약 또 생기면 꼭 말릴게. 미안해 여보. 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그전에도 그냥 가족으로서 말하는 수준이 아니긴 했지만 뭐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아나무인한 태도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울리는 거예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차에 연결된 블루투스로 통화를 하는데 통화를 하던 도중 갑자기 어떤 충격으로 차가 울렁하더라고요. 신호 때문에 정차되어 있던 제 차를 뒤에 차가 받은 거예요. 심한 건 아니었지만 좀 놀라기도 했고 또 쿵 하는 소리가 좀 커서 통화 중이던 시어머니에게도 들린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일이야? 어머님,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지금 신호 대기 중에 뒤에 차가 받아서 일단 이거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백미러로 박은 차 운전자가 내리는 모습이 보여서 급하게 시어머니와 하던 통화를 종료했어요. 다행히 뭐 큰 사고도 아니고 그 운전자도 본인 잘못을 바로 인정을 해서 서로 보험사 교환한 다음에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씻고 나와서 시어머니하고 통화 중이었던 게 기억이 나서 전화를 드렸는데 시어머니가 제 전화를 받자마자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너는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디서 시애미 전화를 그따위로 끊어? 어머님, 제가 운전하다가 접촉사고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예 말도 없이 끄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그렇다고 시애미가 말도 하기 전에 끊어? 싸가지 없는 것 같으니라고. 너는 내가 널 무시한다고 이제 너도 같이 날 무시하려나 본데. 야, 못 베어먹은 티 내는 건 너야 너.
무시당하기 싫으면 기본은 하던가. 그럼 앞으로 사고가 나서 죽어도 지옥까지 휴대폰 붙들고 가서 통화 중에 어머님 전화 안 끊을게요. 그럼 만족하시겠어요? 그리고 고졸인 어머님보다 대학 졸업장 있는 제가 배워먹은 게 있으면 더 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저 이제 전화 끊을게요. 이건 허락하시는 거죠? 그렇게 전화를 끊은 후에 시어머니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제 욕을 하셨는지 집에 온 남편은 다짜고짜 제게 너 우리 엄마 고졸이라고 무시했어? 라고 하더군요. 참 그래요. 사람이 뭐든 본인한테 유리하게 말한다지만 앞뒤 다 자르고 그저 그것만 전하다니 여러모로 가관이다 싶었네요. 근데 남편에게 다시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처음에는 아 그런 거였어? 라고 하더니 갑자기 이러더군요. 그래도 당신 요새 우리 엄마한테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넘어가. 매번 깽깽거리면서 반박하지 말고. 깽깽? 다짜고짜 꽹가리처럼 깽깽거리면서 나 무시하고 갈구는 거 어머님이야. 나도 어머님이랑 이렇게 언쟁하고 뾰족하게 굴기 싫어. 나도 어머니랑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좋은 며느리 사랑받고 사랑 주는 며느리 되고 싶다고. 근데 그거 안 되는 게 다 누구 때문인데 나한테 문제 있다는 듯이 말하지 마. 이렇게 기회만 생기면 본인 엄마 챙기고 편들려는 남편이 이제 도저히 시어머니 편을 들지 못하는 사건이 터졌어요. 결혼 2년 차에 제가 임신을 하고 석 달이 지났을 때였죠. 직업 군인으로 지방에 있던 동생이 중요한 모임 때문에 서울에 와야 했습니다. 저는 괜히 다른 데서 묵지 말고 오랜만에 누나 얼굴도 볼 겸 저희 집에 와서 하루 묵고 가라고 했죠. 동생도 제 집이 경기도니까 지하철이나 버스로 조금만 움직이면 모임 장소고 또 진짜 몇 달 만에 보는 거기도 해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오랜만에 처남이랑 술 한잔 해야겠네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처남 만난다고 들뜬 인간이 동생이 집에 오는 당일 밤 10시가 되도록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심지어 연락도 안 돼서 아, 이 인간 또 어디 가서 술 먹나 보네 했습니다. 남편은 워낙 사람도 좋아하고 그만큼 술도 좋아해서 이전부터 술 문제로 저와 종종 다퉜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랑 동생이랑 단둘이 저녁을 먹고 다음날 일정이 있는 동생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네요. 저도 자려고 씻고 나오니까 11시가 좀 지났더라고요. 거실 불을 끄고 들어가려는데 그때 도어락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알코올 기운이 느껴지는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어? 이거 뭐야? 이거 누구 신발이야? 현관에서 제 동생 신발을 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남편에게 가서 한숨을 쉬면서 얘기했습니다. 정우 왔다고 했잖아. 잊었어? 아니 잊었으니까 지금 들어왔겠지. 맞네. 처남 온다고 했지? 씻고 빨리 자. 좀 있으면 12시야. 반응이 왜 이래? 왜? 내가 네 동생 온다는 거 무시하고 지금 들어와서 삐졌냐? 뭔 소리야. 당신이 데시벨 조절 못해서 이웃들 다 깨울까 봐 겁나서 그런다. 거짓말 하지 마. 너 피해의식 있잖아. 야, 근데 웃기지 않냐? 너는 우리 엄마 무시하면서 나는 네 동생 좀 무시하면 안 돼? 왜 갑자기 시비야? 술 먹어서 뭐든 꼬아서 보이면 그냥 잠이나 자. 엄한데 이상한 화풀이 하지 말고. 어딜 가?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진짜 건방진 게? 정말 잊고 싶지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정말 생전 처음 뺨이라는 걸 맞아봤거든요. 짝 하는 그 파열음과 함께 순간적으로 나 지금 맞은 건가? 심지어 내가 지금 임신한 애 아빠한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프다기보다는
모멸감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맞은 뺨을 잡고 뭘 하기도 전에 쿵쿵쿵 하는 발자국 소리와 함께 제 뒤에서 나타난 동생이 술에 취해 눈이 풀린 남편의 머리통을 사정없이 가격했어요. 이 미친, 이 쓰레기 같은 놈이 어디서 우리 누나한테 손을 올려? 남편도 키가 크고 등치가 있었지만 제 동생도 키가 컸거든요. 심지어 취미가 운동에 특기가 복싱인 애한테 맞았으니 남편은 그대로 바닥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최대한 덜 맞으려고 웅크린 남편을 사정없이 패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인성이 개차반이면 임신한 와이프를 때려, 이 정신 나간 새끼야. 술 먹고 이 시간에 들어왔으면 조용히 구석에 찌그러져서 잠이나 처잘 것이지. 네가 뭔데 우리 누나를 때리냐고. 더 있다간 정말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서 동생을 뜯어 말렸어요. 열흘 동안 빨지 않은 걸레장 마냥 엉망이 된 남편은 맞은 김에 술도 깼는지 동생과 제 앞에 간신히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더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어. 내가 어떻게 제정신에 정은이한테 손을 대. 미안해 여보. 내가 진짜 잠깐 돌았나 봐. 제발 용서해도. 입안이 많이 터졌는지 발음이 다 새서 알아먹기도 힘든 소리를 하더니 머리까지 조아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남편.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 그냥 동생과 함께 그 집을 나왔어야 했네요. 하지만 그때는 솔직히 뱃속의 애 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서 이 인간을 떠나면 뱃속 애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싶었으니까요. 손찌검은 한 번 시작하면 2번, 3번 더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태어나기 전에 내 아이를 애비 없는 자식으로 만들어야 할까 싶었죠. 그래서 그날은 동생에게도 부모님께 이 일은 말하지 말라고 한 뒤에 덮어놨습니다. 남편은 정말 평생 제게 미안함을 지닌 채 죄인처럼 살겠다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얼마 동안은 정말 제 앞에서는 죄인처럼 굴었어요. 마마보이인 사람이 무슨 일이든 무조건 제 편을 들었죠. 죄인이 돼서 제 눈치만 보는 남편 때문에 저는 저 싫다는 시어머니를 명절에도 안 보러 가도 됐고 매번 의무적으로 드리던 용돈도 그냥 모르쇠로 일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제 눈치를 보는 남편 때문에 제 생활이 더 편해진 건 맞기는 한데 그럴 때마다 풀린 눈으로 제 뺨을 때리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라서 괴로웠습니다. 아마 잘못된 선택을 한 제 업보일 수도 있겠죠. 심지어 그 죄책감의 마법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솔직히 저는 결혼하기 전에 남편과 먼저 살아보지 못했던 게 참 후회가 됩니다. 아무리 오래 연애를 했어도 상대방의 생활 습관을 속속들이 알기란 쉽지 않거든요. 제가 그걸 못해서 크게 낭패를 본 경우죠. 남편은 살아보니 참 지저분한 사람이었어요. 청소도 청소지만 위생적인 면에서 저랑 참 안 맞는 사람이었어요. 연애할 때도 남편의 구치 문제로 종종 갈등이 있긴 했거든요. 하루에 딱 한 번 양치를 하고 한 번 가글을 하는 남편의 입냄새는 연애 초기에는 콩깍지의 마법으로 이겨낼 수 있었지만 결혼 3년 차가 넘어가면서부터 점점 참아주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어요. 얼마나 심했냐면 진지하게 위나 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 냄새가 목구멍을 통해 넘어오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건강검진을 가자고 끌고 나갈 수준이었죠. 또 남편은 3일에 한 번 샤워를 했는데 무조건 씻고 나서 침대에 올라가야 하는 저와는 너무 다른 사람이었죠. 다른 거 몰라도 발이라도 씻고 그때 침대에 올라가라고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나갔다 와서 손 씻고 딸을 보라는 말도 안 듣고 오히려 기분 나빠합니다. 나를 더러운 인간 취급하냐고요.
하루 종일 밖에 있었으면 당연히 누구든 조금씩은 더러워지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아기를 보는데 왜 손 씻을 생각을 안 하냐고요. 애 아빠라는 인간이. 딸이 태어난 후에 저는 그런 남편과 점점 멀어졌고 아예 각방까지 쓰게 됐습니다. 한번 남편의 잘못된 위생관념을 제대로 인식한 후에는 도저히 남편에게 다가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제 행동이 남편의 그런 행동을 야기했을 줄이야. 남편은 본인을 상대를 안 해주는 제게 불만인지 어느 순간부터 월급의 반토막만 생활비 통장에 넣거나 아니면 아예 안 넣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생활비의 반의 반도 안 되는 돈을 넣었길래 제가 뭐 하는 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이번 달에는 결혼식도 있고 모임도 있어서 현금 필요할 때가 많을 것 같아 미리 현금으로 뽑아놓고 쓰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진짜 어이가 없는 게 한 달에 2~3번씩 지인의 가족 장례식에 가야 한다고 외박까지 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저승사자인 줄 알겠어요. 왜 그렇게 남편 주변 사람들에게 다 조사만 일어나는지, 그리고 또 장례식 간다는 핑계로 10몇만 원씩 현금으로 뽑아가기도 했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급하게 현금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하면서 생활비 통장에 지 월급만 쏙 빼가는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도박에 빠진 줄 알았어요. 그렇다고 착각을 했죠. 근데 도박이나 남편이 진짜 저 몰래 했던 일이나 매 한 가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흐르고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를 본인 분식집으로 호출하셨어요. 며칠 전 남편이 딸을 데리고 시댁에 갔을 때 두고 간 장난감과 옷을 챙겨놨으니 퇴근하다가 들려서 찾아가라는 거였죠. 집이나 제가 다니는 공장에서 시댁보다 시어머니 분식집이 가까워서 저도 그게 더 편했고요. 그래서 야간 업무가 없는 날 퇴근하고 바로 시어머니 분식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애들 학교 끝나는 시간이 지나서 분식집은 텅 비어 있었는데 시어머니만 계시던 게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어떤 아주머니와 아주 깔깔거리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가니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웃음을 싹 거두시더군요. 왔니? 어머, 누구야? 첫째 며느리? 맞아. 우리 태원이 색시. 얘 인사해라. 나랑 같이 목회 활동하는 은사님이야.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그래 반가워요. 며느리 너무 예쁘다. 키도 크고. 감사합니다. 어머님, 다혜 장난감이랑 옷은 어디 있어요? 거기 탁자 아래 봐라. 근데 예쁘면 뭐해. 자기처럼 차 턱턱 뽑아주는 며느리가 최고지. 야, 정은아. 여기 은사님 둘째 며느리가 이번에 은사님 차를 그랜저로 바꿔줬다더라. 아, 그래요. 좋으시겠네요. 넌 이거 들으면서 뭐 느끼는 거 없니? 네 시애미 차도 나 면허 따면서 산 차나 다름없어서 이제 시동도 제대로 안 걸리는데 하나 바꿔줘라. 어? 어머님, 저도 좋은 차 뽑아드리고 싶은데 요새 제가 생활비랑 아파트 대출 이자까지 다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윳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 육아휴직도 다 안 채우고 바로 일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 너한테 말한 내가 등신이지. 공순이 월급에 그랜저가 웬 말이야. 아유, 자긴 왜 그래. 우리 며느리도 무리해서 사준 거야.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시어머니한테 무리해서까지 사주는 게 며느리인데 얘는 당최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애가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없는 게 나아.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중간에 낀 그 아주머니만 당혹스럽게 됐죠. 저는 저를 보고 혀를 끌끌 차는 시어머니를 보고 참지 못해 말했어요. 어머님, 계속 제 능력 운운하시는데 며칠 전에 현금 100만 원이 통장에 없어서 아들한테 돈 빌리는 어머님이 할 소리는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차 뽑고 싶으시면 저한테 말하지 말고 제 남편한테 말하세요. 어머님 아들 몇 달 동안 저한테 제대로 된 생활비도 안 주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제가 생활비나 이자 다 제가 낸다고 한 거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 차까지 제 돈으로 바꿔달라니 진짜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막말로 그 귀하다는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직이라서 몇 년째 오르지도 않는 남편 월급이 뻔한데 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고요. 제가 울분을 터뜨리자 놀란 시어머니는 한 차례 당황하더니 한 손으로 떡볶이를 젓고 있던 나무 주걱을 들어올려 제게 던졌습니다. 빨갛고 뜨거운 소스가 발린 나무 주걱은 무서운 속도로 제게 날아왔고 저는 간신히 피할 수 있었어요. 바닥에는 나무 주걱이 우당탕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정적이 감돌았고 그 정적을 깨고 찢어질 것 같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야, 내 아들 탓하지 말어. 다 네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 공무원으로 일 잘하는 애를 왜 붙잡고 늘어져? 내가 이래서 너 처음에 반대한 거야. 너같이 피해의식이랑 열등감 덩어리로 똘똘 뭉친 애가 공무원인 내 아들 옆에 있으면 내 아들만 고생하니까. 공순이 주제. 공무원인 내 아들 넌 보고 데리고 갔으면 알아서 살살 기면서 살아야지. 뭐 생활비가 어떻고 저떻고 말이 많아. 내 아들이 뭘 잘못했는데. 청렴 결백한 공무원인데 뭐가 불만이라서 그래. 너 말 나온 김에 그냥 우리 태원이랑 헤어져라. 이혼하라고. 우리 태원이 정도면 너보다 100배는 나은. 아, 너 지금 나한테 던졌니? 그렇습니다. 저는 1부터 10까지 다 틀린 시어머니의 말을 듣다 참지 못하고 바닥을 굴러다니는 나무 주걱을 들어올렸어요. 그리고 냅다 시어머니 얼굴에 던져버렸죠. 나무 주걱은 시어머니 뺨에 맞고 그대로 다시 바닥으로 추락을 했고 시어머니는 얼굴뿐만 아니라 옷까지 다 빨간 떡볶이 소스 양념으로 범벅이 됐어요. 시어머니 얼굴은 당황스러움과 경악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저는 그 얼굴에 대고 말했어요. 흥, 청년 결백? 아내랑 사이가 틀어지자마자 아니 틀어지기도 전에 여자 만나서 술집 가는 인간이 청년 결백이요? 어머님 그 말뜻을 모르는 거 아니세요? 뭐?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태원이가 어딜 간다고? 어머님 아들 유흥업소에서 여자들 만나고 다니는 역겨운 버러지라고요. 버는 돈 족족 그 여자들 만나서 쓰고 집에 있는 아내랑 자식은 나 몰라라 하는 한심한 인간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제가 과연 그런 인간을 낳고 키운 어머님한테 기꺼이 차를 사주고 싶을까요? 이게 밀린다 싶으니까 아주 수를 쓰네. 내 아들이 언제 그런 데를 갔어 언제? 괜히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저는 제게 헛소리하지 말라고 하는 시어머니 눈앞에 제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제가 아까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고 월급의 절반 가까이 본인이 현금으로 뽑아서 가지고 있는다고 했다고 말했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뻘짓이더라고요. 몇 달 후에 저는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위생 상태보다도 더 더러운 민낯을 말이죠. 몇 달 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제 옷을 드라이 맡기는 김에 남편 옷도 같이 하려고 가져갈 옷을 찾기 위해 옷장을 뒤지고 있는데 남편의 바지와 자켓 그리고 겨울용 코트에서 영수증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영수증에 기재된 상호명을 보고 그곳이 뭐 하는 곳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결제된 금액이 몇십만 원이길래 대체 어딘지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죠. 지금 이 사연을 보내면서도 등줄기에 기분 나쁜 소름이 돋습니다. 남편이 결제를 하고 그 영수증을 받은 곳은 다름 아닌 유흥업소였어요. 그냥 술집이 아니라 여자가 함께하는 그런 곳 말이죠. 진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카드 안 쓰고 현금으로 결제한 거 보니까
작정하고 저 모르게 한 짓인데 이렇게 어설프게 영수증을 챙겨서 집에 들어온다? 안 봐도 술 취해서 버려야 할 생각도 못하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잊은 거겠죠. 심지어 영수증 몇 개 날짜를 확인하니까 1년 정도가 된 영수증도 있더라고요. 최소 1년 동안 저 몰래 이런 곳에 들락날락 했다는 겁니다. 저는 혹시나 이런 증거에도 남편이 발뺌을 할까 싶어서 그날 밤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더욱 피가 차게 식는 증거를 발견했죠. 남편이 그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자에게 그 업소에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보내면서 잘 나왔다, 그치? 내가 조만간 또 갈게. 라는 역겨운 메시지를 날린 걸 보고야 말았어요. 저는 그 화면을 캡처하고 사진을 제 휴대폰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천천히 남편과의 끝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그 썩어 빠지고 더러운 정서를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근래 저와 사이가 안 좋고 제가 상대를 안 해줬어도 제가 상대를 안 하는 이유는 본인에게 있고 이걸 개선하자고 해도 다 싫다고만 하더니 저와의 관계를 개선할 시도도 안 하고 바로 유흥업소에 가서 여자를 만난다고요? 그것도 딸이 있는 인간이? 이게 제정신인가요? 뇌에 대체 뭐가 든 거냐고요? 솔직히 딸이 아직 말도 못하고 걸음마를 떼지도 못했을 때 남편과 헤어진다는 생각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흔한 얘기지만 세상의 모든 일이 무자르듯 그렇게 댕강 잘리는 게 아니라 세상 질긴 힘줄이 있는 생고기나 조금만 스쳐도 바로 문드러지는 순두부 자르는 것처럼 돌아가는 거더라고요. 최소한 저에 대한 위로와 변명을 하자면 저는 천천히 제 감정을 하나둘 정리하고 드러내는 과정을 거치는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과정이 끝나기도 전에 정리하던 걸 와장창 다 뒤집어 엎는 일이 시어머니 분식집에서 터지고야 만 거죠. 제가 시어머니 앞에 내민 휴대폰 속에는 제가 찾은 영수증을 찍은 사진과 남편, 아니 그 인간이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자에게 문자를 보낸 내역을 캡처하고 둘이 함께 찍은 사진까지 있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보여준 증거를 보고 눈만 끔뻑거렸고 시어머니 옆에서 함께 본 아주머니는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태원 엄마, 나 일단 들어가 볼게 라고 말하면서 분식집을 나가더군요. 순식간에 분식집에는 저와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충격에 멍하니 있던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아들 한번 참 잘 키우셨네요. 그렇게 되고 싶던 경찰 시험 3번이나 낙방하다가 다행히 공무원 비슷한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무직 되고 이번에는 딸 자식 있는 놈이 버는 족족 여자 나오는 유흥업소에 가서 탕진을 하니 아주 자랑스럽겠어요. 나는 도저히 이렇게 자랑스러운 어머님 아들이랑 살 자신 없으니까 바라시던 대로 이혼해 드릴게요. 그리고 분식집을 나왔습니다. 아직도 말을 잇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도 예상이 가시나요? 도착한 집에는 남편이 한쪽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거실에 서성거리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잔뜩 약오르고 의문투성이인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말만 하고 끊었겠죠. 남편은 거실로 들어서는 절 보고 불같이 성질을 내며 물었어요. 너 대체 뭐 하는 애야? 네가 뭐라고 했길래 엄마가 다짜고짜 전화해서 유흥업소니 뭐니 하냐고. 왜? 엄마한테 유일한 취미생활 들켜서 쪽팔리니? 마마보이가 엄마한테 공유 안 하는 것도 있네? 다 필요 없고 이혼하자. 너같이 더러운 인간하고 한 공간에서 살 수가 없어. 너는 그냥 몸을 씻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 뇌를 꺼내서 락스에 담가야 하는 수준이야. 뭔 개소리야. 너 진짜? 달려들 것처럼 다가오는 남편의 얼굴에 시어머니에게 보여줬던 것과 똑같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들깨마냥 싸나웠던 눈이 점점 눈가 근육이 바들바들 떠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그렇게 자신만만한 거냐? 고작 이런 걸로? 그래, 너같이 더러운 놈한테는 고작이겠는데 나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말이야. 수준이 너무 안 맞는다. 야, 애초에 네가 나한테 건방지게 안 했으면 거기 갈 일도 없었어. 따지고 보면 다 네 탓이라고. 너도 네가 지금 말하면서 창피하지 않니? 나랑 대화로 풀어볼 노력도 시도도 없이 마치 나랑 사이가 안 좋아지기만 기다린 인간처럼 바로 간 주제에 무슨 혀가 그렇게 길어? 그리고 고작 나랑 사이가 틀어지고 멀어진다고 약 먹은 짐승 마냥 거기 간 건 애초에 네가 딱 그 정도 인간이었단 얘기야. 알아들어?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더 이상 너랑 못 살아. 그리고 아마 너 같은 인간 받아줄 여자도 얼마 없을 거다. 아, 몇몇은 돈 받으면 좀 어울려줄 순 있겠네. 저는 그 말만 남기고 딸이 있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제가 복직을 하면서 어머니께서 딸을 봐주셨거든요. 뒤에서 너 후회할 거다. 네가 이상한 거다. 내가 정상이다. 울부짖는 남편 목소리가 들렸지만 다 무시했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죠. 제가 이혼한다고 하자 동생은 곧바로 부모님께 남편이 한 번 제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걸 말하더군요. 아버지는 당장 쫓아가서 곤죽을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시고 어머니도 화를 내시는데 동생에게 왜 괜히 부모님 걱정하시게 말을 하냐고 하니까 그때 남편에게 맞아서 부어오른 제 뺨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여주며 이혼할 때 쓰기 유리한 증거 하나 남겨놨었으니까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그날 동생이 맞은 제 얼굴을 찍어놨던 게 기억이 났어요. 저는 남편의 부정한 행위와 가정에 소홀하고 끝내 폭력까지 썼던 걸 유책 사유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남편의 카드 내역도 영수증을 보면 몇 년 동안 아주 빈번하게 유흥업소에 다녔고 심지어 쓴 돈도 상당해서 변호사는 유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더라고요. 그 뻔뻔한 인간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제게 배우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맞대응을 했고요. 믿어지시나요? 그 의무가 뭐고 본인은 마치 그 의무를 다한 마냥 피해자처럼 구는 꼴이 역겨웠어요. 근데 이혼 소송을 진행해 보니까 왜 2번 할 게 못 된다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진짜 사람 길을 쪽 빼먹더라고요. 유책 사유를 증명해야 하고 변호사랑 몇 번씩 상담하고 오는 자료 받고 재판장 출석도 해야 하고 심리적인 타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근데 그 지긋지긋한 시간이 2달 정도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담당 변호사가 남편 쪽 변호사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게 혹시 남편과 연락이 되느냐라고 해서 전화를 해보니까 안 받더라고요. 뭐지 싶었는데 참나 뭐 이딴 경우가 있을까요? 알고 보니 남편의 변호사가 아주 바빴더라고요. 제 변호사와 함께 일하는 사무원의 정보로는 남편, 아니 이제 남편이라고 부를 수가 없네요. 그 인간이 자주 가던 유흥업소가 불시 단속을 당해서 현장에 있던 장부가 경찰에 털렸다는 거예요. 거긴 자주 오는 손님들 명부가 적혀 있었고 거긴 공무직인 그 인간을 포함해서 함께 갔었던 몇 명의 공무원들 이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인간과 다른 공무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그 조사를 받느라 이혼 소송 기간 동안 연락이 끊겼던 겁니다. 이 무슨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한때는 정말 결혼을 결심할 정도로 사랑했던 인간이 오물에 빠져 알아서 지명을 단축시키는 꼴을 지켜볼 수가 있냐고요. 같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중도 모두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그 인간의 변호사는 끝내 제 쪽으로 협의를 하자고 하더군요. 더 이상 소송을 끌어봤자 유흥업소 단골로서 경찰 조사 받던 인간이 어떻게 양육권을 가져가고
본인 유책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겠어요. 그렇게 영영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이혼 소송은 마무리가 됐고 저는 딸의 양육권과 함께 재산 분할과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친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한때는 빨리 어른이 돼서 독립을 해보고 싶다고 바랬는데 역시 부모님 품만큼 아늑하고 안정적인 곳이 없더라고요. 마지막에 친구를 통해 들은 소식으로는 경찰 조사 받은 게 일파만파 퍼져서 같이 갔던 공무원들도 직위 해제에 파면해 그 인간 또한 해고를 당했다고 하네요. 기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그 인간과 관련된 모든 건 알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새로 바뀐 휴대폰으로 시어머니 번호로 몇 번 전화가 오긴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엮여봤자 좋을 거 하나 없잖아요. 저한테 위자료를 주고 변호사 비용 대느라 파산을 했는지 이혼을 하고 반년이 지난 지금도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인간 손때가 묻은 더러운 돈으로 제 딸을 키울 생각이 추호도 없기에 앞으로도 그렇게 쥐죽은 듯 저나 제 딸 인생에 끼어들지 않았으면 해요. 제가 좋아하는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우리를 강해지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될지 승리자가 될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저는 제가 겪은 일련의 사건을 통해 저를 피해자라고 하고 싶진 않네요. 분명 피해를 입긴 했지만 그냥 생존자 또는 극복한 자라고 하고 싶네요. 왜 사람들은 끼리끼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인간은 잘못된 선택을 무서운 줄도 모르고 끊임없이 되풀이하다 패배자 또는 실패자가 됐지만 저는 잘못된 선택을 늦게라도 바로 잡으려고 정신을 차렸던 게 그 인간과 저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 인간이라는 오물을 제 인생에서 말끔히 씻어내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 겁니다. 전화 위복이라는 말처럼 진짜 바닥을 한번 찍었으니 다시 바쁘게 올라가야 하겠죠. 부디 저와 같은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께서 제 사연을 듣고 애정어린 따끔한 충고와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매분 매초 선택이라는 갈림길에서 언제나 최선의 선택을 하시고 행여 최악의 선택을 했었어도 다시 그 길을 빠져나와서 전화 위복을 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